24시간 판도라 요호정입니다. 오늘부터 판도라는 총선 때까지 특집 체제로 전환합니다. 매주 어떤 특집으로 어떤 분들을 모실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 신당 특집입니다.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총선 특집 판도라 그 첫 출발을 함께해 주실 네 분입니다. 정치고수 두 분,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오늘 특집에 걸맞게 제3지대 큰 텐트를 치고 계신 두 분, 박원석 전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창준위원장까지 모셨습니다. 네 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일단 수석님, 부위원장님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원년 멤버 판도라 고수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판도라에서는 좀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경험이 있으면서도 진취적인 이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서 새내기 겸 고참 같은 느낌? 새내기 겸 고참 같은 느낌. 근데 왜 안 보고 말씀하세요? 좀 봐주세요. 원래 남자들끼리 잘 안 봐요. 이거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또 돼요. 앵커 예. 보시는데 되면 좋은 얘기할 때 네. 당사자 보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당사자가 쑥스럽겠어요. 그래서 볼펜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았을 준비를. 최 수석님한테 많이 배워야죠. 선배님이시니까. 네. 저한테 가끔은 청춘어라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의 판도라를 받아봤더니 주제가 비슷하더라고요. 신당 특집 판도라, 이 제3지대 빅텐트, 아름다운 땡땡 해야 성공한다 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를 칠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인데. 아니, 녹화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출제를 본인이 다시 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문제를 바꿔. 그러니까요. 바꿔요. 일단은 수석님 답변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름다운이 전제돼 있으니까 예. 굉장히 성공하기 이제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것을 생각한 저로서는 앞에 요 전제가 성공을 전제로 물어보는 거라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오히려. 양당 체제를 좀 바꾼다. 제3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드려야 한다. 이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 거기다가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도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상황,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이런 것을 부차적으로 오히려 얘기를 한 거거든요. 큰 차원은 이렇게 신당이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 대한민국 이거 이대로 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총선 자체의 어떤 성적표 이런 것에만 연연을 해서 몰입을 하다 보면 오히려 큰 걸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천명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것이 진심이고 의지이면 그런 차원에서 좀 멀리 봐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롯데타워 짓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죠. 123석 하겠다는 얘기인가? 롯데타워.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자재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인 것 같은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국 정당사에서 아무런 조직 기반이나 지역 기반이나 이런 것을 특정에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당을 만들었는데 5만 명이 며칠 만에 모인다. 이슈 메이커, 판 메이커, 빅마우스 이런 게 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또. 그래서 조금 다르고요. 현실적으로는 또 윤 대통령이라는 현재 대한민국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이 저는 이번 총선만을 보지 않고 조금 멀리 보고 하면은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인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활로, 경로 이런 것들이 열릴 가능성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 멀리 본다 그러면 이번 총선 말고 막 350년 뒤로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뭐 그때는 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 여기 우리 여기까지. 천하람 위원장도 빅텐트 안 된다니까요. 빅텐트가 어떻게 이게 돼? 빅텐트 비관론자의 예측인 아니 거고 스스로 빅텐트가 돼서 네. 이런 내용과 이런 정체성과 이런 정치적 이슈,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빅텐트가 돼야 되는데 내가 요만하니까 여기도 저기도 해서 야 각각 다른 살림이지만은 큰 텐트 하나 쳐서 걸리 다 모이자 이렇게 인식되어지면요 근데 이게 아니,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데 별로라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석님은요? 저는 다른 기호로 치르고 그러나 이제 3, 4번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두 텐트가. 그러면 어느 쪽이 3번이 될 것 같으세요? 뭐 그것까지 뭐 내용이 없는데 왜 자꾸 아니 수석님이 잘 맞추시거든요 저희 판도라에서. 그래서 어쨌든 3번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현역 의원님들이 계신 쪽에 조금 유리한가요? 양당 중에 어디가 공천을 말아먹냐에 따라 아니 달려있죠. 어떻든 저는 정의당 의석보다는 양당이 많은 현역을 가지고 총선 치른다 이렇게 여섯 보는데요. 석보다는 이제 그래서 뭐 지역구도 양신당이 이 신당도 양당 체제야. 양신당이 지역구도 연합공천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역구 조정은 될 수 있고 그래서 신당 후보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진짜 반골 기질이 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저는 이제 연대에 되게 신중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 이제 신중하자, 자강하자 이런 건데 두 분의 잘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연대 우리 진짜 아름다운 연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반골 기질이 막 좀 올라옵니다. 이게 원래 어린애들 맞으면서 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저희가 그 이번에 욱해서 하는 정치적 선택이 실패할 가능성이 아니 그게 크다니까. 아니라 제가 사실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진영의 벽을 깨면서 합리성을 추구해 가자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절실함들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내놓는 정책들도 봐도 이게 꼭 보수의 담론이다, 진보의 담론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말씀도 이해하고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문법도 이해하지만 어쩌면 그 문법이 너무 고착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고 그 양극단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정확한 지점을 잘 찌를 수만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연대나 어떤 새로운 바람도 불러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동의하는데요. 이낙연 신당 소위 말해서 이준선 신당이 한 몸이 돼서 총선 치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절대 없다. 신당 세력이 하도 여러 개니까 네네. 이게 무슨 뭐 연립주택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데 이낙연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한 몸으로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는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이 부산 사랑 발언의 의미는 뭘지 이 칠판에 네 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새로 오셨으니까 뉴페이스 부위원장님부터 모처럼 칠판 기술은 안 써지네요, 이거. 몇십 년 만에 써본 것 같아요. 자, 저는 실현, 단련, 전국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도 이야기했죠. 부산에 차천돼서 갔다. 실현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단련이 됐겠죠. 내적으로나.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전국구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면 부산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또 딴 데 가면 딴 데 이야기하는 전국 정치인이 됐다. 전국구 정치인의 발언인 거다라는 그렇지요. 네. 말씀이셨죠. 수석님, 네. 뭐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30년 전 30년 전
그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가 있었거든요. 대선 후보. 이회창 총재 정도는 다 기억하죠, 수석님. 근데 이회창 총재면은 왜 30년 전 이해창 총재하고 이 연상이 되느냐.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게 전국 어디를 가나 자기 연고. 그래서 뭐 충청도 가면은 예산이 뭐 자기 고향이고 또 어디 뭐 영남 가면은 뭐 사모님이 뭐고 어디서 뭐 판사하고 그래서 연고 강조를 전국에 다 했어요. 하여튼 미국 빼고는 다 했던 것 같아 연고를. 그래서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은 이 지역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 똑같이 되다 보면 이거 뭐지? 이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앞두고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거냐. 내용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일종의 쇼잉을 하고 있는 거거든. 쇼잉이다. 그래서 30년 전 이해창 총재가 나 이 지역에 이런 연고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떠올라서 이거는 이거 구정치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저는 부산에서 저 얘기를 했던 그 속뜻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시점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서울대병원 전원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부산 민심에 여러 가지 이제 격동이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 놓칠 수 없다. 그 정세 이거를 이제 10분 부산 민심을 돌리는 데 활용하겠다. 부산과 본인과의 연고를 강조했지만 정작 말하고 싶었던 속뜻은 나는 이런데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 갔대요. 마지막으로 네. 부산에서도 부산에서도 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나름의 절박함이 보이는 그런 겁니다.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안 갔으면은요 난리 났을 겁니다. 부산 선거.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나오셔가지고 부산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이 제2의 저의 고향입니다. 저 남은 인생을 부산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PK 민주당의 어떤 노력들 이재명이 완성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부산 선거 끝났습니다. 그거 다 날렸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배팅볼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사직 야구장의 추억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던진 배팅볼 일단 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방식이 조금 별로예요. 아니 엑스포도 무산됐는데 집권 여당의 세력이 부산을 위해서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줄 거냐. 그때 약속했던 수많은 기업과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가 나와줘야 되는데 1992 티셔츠 입고 사직 야구장 간 게 화제가 되는 거는 아주 좋은 배팅볼을 던져준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는 좀 적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제가 변론을 좀 해줄 수밖에 예, 없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넥타이를 좀 매고요. 뭐 1대3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요. 대화의 기본은 공감됩니다. 정치인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 가서 유권자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동질감 형성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영문 호남인데다가 부모가 충청도 출신이고 이제 고등학교를 수도권에서 나오고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으면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동질감 형성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타달파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판사 검사 출신들이 이런 거 하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면 순환 근무를 하니까. 예, 뭐 진짜 그렇잖아요. 뭐 안 가본 지역이 잘 없어요. 1, 맞네요. 2년씩 막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은 사실 그 뒤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느냐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손해를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최근에도 대구도 갔다 왔습니다만, 대구 당원모지 갔다 왔습니다만, 아유 대구 시민 여러분 하면은 천안함이 저기 순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고 또 순천에서는 아유 순천 시민 여러분 하면 저기 대구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약간의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거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냥 그게 공허해진다. 그리고 이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이요 이제는 어디 출신이다 어디 학교 나왔다라는 수준만으로 표를 찍어주신 단계를 이미 넘어갔어요. 그냥 한번 관심을 주실지는 몰라도요. 근데 수석님은 수도권에서 선거 치르시면은 이런 발언 잘 왜요? 해요? 제가 이제 남양주에 처음 초선 나갔을 때
프랜카드가 4군데 걸렸었어. 남양주에서 하나. 가평은 이제 제가 태어난 동네. 이 상면 봉술이라고 있어. 장하다 봉술이야. 그다음에 아버님 고향. 화순인데 전체가 아니고 이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하다 이양의 아들. 그리고 성남은 또 제가 거기서 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친구들이 장하다 성남의 건아. 아니 이러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자. 전혀 지금 설득력이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야? 나는 본인 가서 선거운동하고 가평 가서 선거운동. 앞으로 그러면은 혁신의 가능성이 있느냐? 왜 이철규 위원장이 보궐선거, 강서 보궐선거 진 다음에 사무총장 관둬놓고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가고 또 공간위원장으로 갔는지. 그래서 현역 의원 다수 파내고 그 자리에 윤석열 당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공천하고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오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저 얘기를 해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어떻게 할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공관위가 인선을 마쳤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아무래도 신윤기 핵심으로 평가를 받아서 좀 윤심이 뭐 작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접니다.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긴 공천을 할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들은 비유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찐윤 중에 찐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포함시키며 공천의 시작과 끝을 모두 윤심으로 채우겠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전 총장을 앞세워 윤바타 공천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물은 이철규 의원이죠. 찐윤으로 불리던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까지 합류한 것은 친윤 공천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인 거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뭐 여당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정책과 또 철학을 같이 하면서 가는 게 정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대 대통령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유혹을 느끼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요. 말은 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아니었다. 우리는 아니었다. 속마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진실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굳이 탓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공천 과정은 뭐 우리가 뭐 서울역 앞에 점집 차린 것도 아니고 이제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두고 보면서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미리미리 예측한다는 것도 지나친 예단이 아닐까 싶어요. 윤 대통령이 찐윤 공천할 것이다. 부정적 가설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몇 가지 확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등 달리던 사람들 주저앉히면서 5등을 당대표로 만들고 그다음에 강서 보궐선거. 설마 원인 제공자를 다시 사면하고 공천을 해? 그래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그때 김태호 공천은 생각지도 안 했어요. 과정상의 윤석열 대통령이 엉터리로 당을 좌우지하고 그야말로 윽박질르고 휘어잡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가설이 아니고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은요 아마 한동훈도 없고 국민의힘도 없을 거예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합법으로 얘기하면 뭐 이준석 대표 징계위 회부에서 파낸 정당이 뭐 현근택 징계 문자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이건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이제. 연결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부적절했다고 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참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정말 또 야당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 끌고 나가고 하는 게 좀 어렵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조금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런 문자가 특히 정성호 의원하고 오가면서 그게 또 드러났다는 것이 조금 공교롭게도 어려움 당하신 연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니까 아쉬운 정도의 차원은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매우 부적절했다고.
네. 근데 이 공교롭게 윤영찬 의원의 탈당 결정을 바꾸게 한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의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다고 보세요? 뭐 영향이 아주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인이 수습하세요. 윤영찬 의원의 고민이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닌 것 같고, 그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30분 전에 SNS에 입장을 올렸는데, 그 전날 저녁에 잠깐 볼 시간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 좀 저분은 그냥 남으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게 사람이 이제 맥이 풀렸다 그럴까요? 이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고, 원칙과 상식 다른 의원들도 많이 만류를 하셨고, 여기서 만약 그렇게 하면 남아도 의미가 없다. 남아도 자칫하면은 정치적으로 명분을 다 잃고 오히려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떡하겠습니까? 정치인이 선택을 내리는 건 책임까지도 본인이 감수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억지로 말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명분도 잃고 실질도 잃는 케이스가, 잃어버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엄중한 정치적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지역구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근택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들이 지금 탄원서를 써서 연명을 하고 있답니다. 무슨 잘못했느냐, 봐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현근택 후보가 설사 이제 탈락하더라도 또 다른 이른바 개딸들이 지원한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윤영찬 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뭐 무슨 회의, 무슨 집회에 참석하면 와서 수박 던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른바 개딸 집회들이요. 그래서 그런 현상 속에서 이제 탈당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잔류하면은 또다시 그런 비난과 그런 그 어떤 공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박원석 의원이야 이제 신당을 지금 추진하니까 탈당 안 하면은 좀 이상하게 그렇게 보는데 저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러면은 탈당한 분들이 잘한 거냐? 저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당 안에서 경쟁하고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실패했다 그러면은 설득해 나가고 또 주장하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를 느끼고 민주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윤영찬 의원이지만, 탈당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주변 설득도 있었고 이러면서 당에 남기로 한 거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수석님께만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 인사들 임종석, 고민정, 뭐 윤건영 의원을 향한 이 친명계 원외 조직의 비난, 뭐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아쉬운 게, 민주당은 경선 원칙 아니에요. 반명 비명 하더라도 거기 누가 나오겠다고 하면은 그 비명 반명 의원들하고 경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알려진 사람들, 셀럽이라 그러죠. 뭐 정봉주 의원이나 또 뭐 이런 의원들이 공교롭게 반명 의원 지역에 가서 이런 것들은 정무적 정치적으로 조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친명 패권 공천이다, 비명 자객 공천이다, 이런 것을 그야말로 그런 인식을 고착시키는 걸로 작용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요새 한국 정치가 설마 하면 다 현실이 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하면은 그게 현실이 돼요. 후보 컨트롤 하겠다? 저는 이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연상이 됩니다. 네, 입구부터 틀어막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됐습니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교훈을 민주당도 좀 깨달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두세요. 뭘 깨달아. 우리에게 좋으니까. 그래도 좀 잘하기 경쟁해야죠. 좀. 야당은 공천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뭐 리스크가 있죠. 사무총장이 경쟁자를 그냥 자격심사에서 날려버린다? 그리고 본인은 결국은 단독 공천 받는다? 이런 게 결국은 부당하고 잘못되게 느껴지는 거고, 절실함이 부족한, 헌신은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게 통용되는 그런 당이 돼버렸으니
걱정이죠. 좀 부디 뽑을 후보가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판도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